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1월 19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해운 오늘 인사청문회가 어제 예상 그대로 됐죠. 이미자가 국힘당이 보이콧한다고 하는데 저것들이 아예 안 나오면 민주당이 본인들이 국회법에 따라서 반쪽짜리라도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수 있으니까 이미지가 나와서 정회하고 튀었어요. 정회 선언하고 튀었어요. 그 이유는 자료 안 낸다. 자료 안 내니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 근데 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욕먹더라도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이해운 장관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운 장관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도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도전이 처음부터 꺾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운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도전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국힘당이 반대하면 저는 이상하게 이 좀 반발 심리가 있어요. 국힘당이 반발하면 꼭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 생각을 해요. 저는 국힘당이 반발하면 뭔가 있겠지. 아프니까. 국힘당이 반발하면 아프니까 저는 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킨 다음에 못하면 언제든지 경질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니네 출신들은 이렇게 무능력하구나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힘당에서 5번이나 문제 없다고 공천한 거 니들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죄예요? 이해운이 국힘당에서 여태까지 5번 공천 받았습니다. 그럼 저렇게 문제 많은 사람을 5번이나 공천한 국힘당은 뭐가 되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해운 장관이 지금 사퇴 거부했습니다. 청문회 열려서 본인은 억울한 면도 있겠죠. 한 번도 소명할 기회를 안 줬으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라도 달라. 저는 인사청문회라도 열어서 말이라도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의혹은 참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부정청약, 땅 투기, 참 입에 담기 부끄러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런 사람들 쉴드 칠 생각 안 합니다. 쉴드 칠 생각은 안 하지만 오늘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미자, 니는 똑바로 살았냐? 응? 이미자 저거 진짜 이혜훈이 봤을 때 이미자 갖지 않을 거예요. 이혜훈이가 옛날에 뭐 재선 3선 달고 할 때 이미자 여기저기서 초선 달고 까불고 하다가 이제 지 인사청문회 보이콧하는 거 보면서 저는 결국은 오늘까지 청문회의 어떤 시한이었거든요. 인사청문회 시한이 사실상 오늘까지예요. 내일이라고 하지만 내일 열 수도 현재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국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왜 저 인간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분석을 할 때, 야 저렇게 이혜훈이에 대해서 공격할 게 많고 깔 게 많은데 왜 쟤네들이 인사청문회를 안 할까? 그쵸?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했다가 이혜훈이 개차반 만들고 낙마시키는 게 오히려 본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뭐 검증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청와대의 검증이 부실했다라고 하면서 역공을 할 수 있는데 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지?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 혼자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 결국은 개차반을 만들고 낙마시키면 여태까지 국민의힘은 뭐 했냐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혜훈이가 지난 총선에서도 동대문구에 공천을 받아서 도전했던 자이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굳이 검증 과정에서 본인들의 치부도 드러나니까 그런 면도 있을 테고. 두 번째, 해명될까봐 두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거 이외에도 이혜훈 후보자가 본인도 한 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이혜훈이가 마음만 먹으면 그때 의원님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이혜훈이가 그때 제가 분명히 공천심사위원, 제가 국힘당에게 공천 신청을 할 때 분명히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해버리면 이게 반전이 돼버리거든. 국힘당이 알고 공천했다가 돼버리거든.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단순히 터진 게 아니라 과거에도 문제가 됐다 그러면 국힘당 공천 과정에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때 당에다가 소명을 한 적이 이미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국힘당을 알고도 공천을 했다라는 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명될까봐 두려운 점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이혜훈 장관이 사실 국힘당이 시간 끌기가 국힘당 입장에서는 불리하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 지지자들 안에서도 이혜훈 장관의 임명은 굉장히 부정정서가 높아요. 딴 건 몰라도 저희 시사타파의 타파미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 갤럽을 뛰어넘는 가장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타파미터.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향을 가장 뚫어보는 타파미터. 이 타파미터에서 저희가 긴급하게 현재 1시간 전에 올렸는데 3,000명가량 투표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 웬만하면 민주당이 진행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집권 여당이었을 때 대통령이 임명하면 거의 70% 80%까지 찬성률이 있는데, 희한하게 이혜훈 문제에 말해서는 부정적인 이 타파미터 같은 가장 정확한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척하는 타파미터, 여기서도 부정평가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래서 다 맞춰요. 뭐 딴 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3% 5%에게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30%예요. 그러니까 타파미터는 다 맞춰요. 위아래 30%가 거의 60%가 들어가거든. 우리는 오차 범위를 크게 놔요. 오차 범위를 크게 놓으면 맞힐 확률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저거만 봐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결국은 여러분들 뭐 자료 제출이다 뭐 이런 것도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결단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제 20일 내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국회에 재송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열흘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심사숙고한 다음에 열흘 안에 재송부를 하든지 아니면 내일이 지나고 21일 날 그냥 직권으로 임명을 하든지. 저는 이런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국민 통합을 강조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당이 왜 그러면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 중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은 없어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재송부를 할 경우에는 또 10일 안에 재송부를 하면 또 한 열흘 정도가 또 인사청문회 날짜를 다시 잡고 거기서 파행되면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왜 그러냐면 이해운 문제가 민주당 그리고 이 정부에게 오래 가면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날 전격적으로 임명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 보낸다고 해서 이미자가 위원장 자리,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서 절차를 지키면서 장관 임명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사회권을 쥐고 있는 국힘당의 이미자가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게 협조를 바란다는 뉘앙스로 재송부를 해봐야 민주당이 그 안에 여론만 안 좋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에 변동이 생기는 저는 좋은 영향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갖고 이런 난제는 바로 저는 즉각적으로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해갖고 21일 날 직권으로 임명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외쳤고 여러 가지 그 보수 인사를 어떻게 보면 지명을 했는데 자기네 당 출신의 보수 인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청문회조차 안 하면 국힘당이 굉장히 졸렬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 인사라도 실용주의를 선택하면서 일만 잘하면 된다 일단은 그러면서 일단 이해운 장관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도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안 된다, 이해운 같은 애를 임명한 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욕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법적 시한은 오늘까지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남았다. 그 판단은 언제 한다? 아마 지금쯤이면 오늘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 그래서 지금쯤은 뭐 끝났겠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지도부와의 만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늘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사실상 오늘 밤 검찰개혁 중수청 문제, 중수청의 이원화 문제나 검찰개혁의 어떤 보안 수사권 문제, 이해운 임명이 사실상 당 지도부와 만났을 때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오늘 제목에 달았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거는 조금 심층 분석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민주당 지도부 오찬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 한겨레 단독에 뭐가 있냐면 9.19 남북 군사합의 비행 금지 구역부터 복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휴전선에서는 양쪽 다 전방 부대를 뒤로 밀어버리고 사실상 평화구역을 하고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했었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모든 게 다 폐기가 되면서 남북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어떤 복원을 위해서 비행금지 구역부터 복원을 하냐면 일단은 제가 보면 어떤 외교 일정을 보면요. 그리고 국내 문제를 보면 3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있어요.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여러분들 가장 반발하는 게 누구죠? 북한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방어훈련의 개념에서 지금의 한미연합훈련은 공격지향적 연합훈련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한미연합훈련이 시작할 때마다 동해상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예요. 4월에 뭐가 있어요? 4월에 뭐가 있습니까? 4월에 거의 북미 회담이 예견돼 있어요. 그렇죠? 4월에 도란프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도란프가 중국을 방문할 때 도란프는 반드시 김정은과의 회동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긴장 완화 측면에서 이 비행금지 구역을 다시 복원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인기 날라가 갖고 지금 북한이 지금 난리를 치고 우리나라도 민간인들이 무인기 날렸다라고 해갖고 난리가 났죠. 비행금지 설정,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2024년 6월 한 1년 반 정도에 이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중지시켰거든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정찰기, 무인기 간 충돌의 가능성이 없어요. 양측의 정찰기나 무인기들은 전부 서로 침범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정은에게는 어떤 본인 체제에 대한 위협이나 그런 거는 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합의 복원 비행 금지 구역부터 푼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3월, 4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 그리고 4월에 북미 회담을 앞두고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비무장지대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의 전면적인 복원은요, DMZ에서 우리가 양측 휴전선을 중심으로 양측에서 그 당시에 2km인가요? 4km인가? 서로 물러났었죠. 육상에서, 그러니까 지상에서 어떤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시키려고 그러면 현재 있는 우리나라나 북한의 초소를 전부 뒤로 다시 또 물러야 돼요.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다시 북방한계선 NLL 문제는 북한이 어떤 군사적이나 대한민국의 정치적 파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게 비행금지 구역 복원, 요거를 먼저 선택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통쾌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뉴라이트 논란 김영석 오늘 해임 건의안 의결됐습니다. 이 1년 5개월 만에 윤석열이가 임명한 지 1년 5개월 만에 이사회 12명 중 10명이 해임에 찬성을 해서 지금 김영석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이 해임 결의안이 의결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독립기념관의 이사는 민주당 정당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인사 3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김영석 같은 애들을 이사회 안 열라고 하는데 이사회를 안 열면 해임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3명이 이사회를 열어라. 누구냐? 바로 김용만 의원, 문진석, 송옥주 이사들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 열라고 해서 의결시켰다. 그럼 김영석이는 순수하게 물러날 것이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재가를 하게 되면 이 수사를 보훈부에서 했다. 어떤 수사 사법기관이 아니라 그걸 갖고 아마 트집 잡을 일이 많아요. 만약에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서 어떤 수사를 해서 비위 혐의로 어떤 해임을 한다라고 하면 요놈이 꼼짝 못할 텐데 아마 이번에 또 행정소송 이런 것들을 걸어갖고 법적 투쟁을 한다라고 연병을 할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일단은 해임되면 오늘 해임 의결이 됐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장이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독립기념관이 충청도에 있잖아요. 문진석이가 이사로 있는 거는 독립기념관이 충청도에 있잖아. 그래서 그쪽에 이사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중요한 거는 문진석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내란방조 한덕수 어제 최근에 16일 백대현 판사의 선고를 보고 가장 가슴 졸였던 게 한덕수였을 거예요. 한덕수가 1심에서 15년에 구형이 떨어졌죠. 21일 날 한덕수 1심 선고도 TV로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1심 선고도 21일 TV에서 중계하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고, 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백대현 판사가 5년을 구형하든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죠.
어? 진짜 저는 백대현 판사가 욕을 먹지만 저는 백대현 판사가 잘한 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저쪽에서 여태까지 주장했던 논리를 다 꺾어버렸어요. 뭘로 꺾었냐? 공수처 수사는 합법적이었다. 그리고 법 집행도 합법이었다. 그리고 내란은 인정을 해버리는. 그래서 자네들이 이제 내란 사건에 있어서 더 이상 저쪽에서 윤석열 변호인단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왜 형량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물론 뭐 초범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백대현 판사가 가장 잘못한 거는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은 잘한 점은 모두를 유죄로 인정을 했다는 거 그리고 내란을 불법으로 인정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잘못한 건 뭐냐면 뭐 초범이어서 그 형량에 뭐 참작을 했다 뭐 양형에 참작을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법원의 한계예요. 그래서 내란 재판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반 형사 사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내란이고 국가의 긴밀한 헌법 파괴 사건인데 일반 형사 사건으로 이걸 상대를 하다 보니까 초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양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형사 사건으로 보면 안 되죠. 엄청난 민주주의 파괴와 헌법 유린 사건을 지기현도 그랬고 백대현 판사도 그렇고 이걸 일반 형사사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백대현 판사의 5년 선고에 대해서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겼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뭐 하는 곳이에요? 앞으로 한 윤석열 사건을 병합되게 돼 있어요. 내란 사건, 체포방해 사건, 공천 직권남용 공천 헌금 위반 이게 한 번에 다 병합돼요. 제 말 이해하세요? 내란 재판부로 딱 가는 순간 결국은 다 병합됩니다. 윤석열 사건은 한데 다 모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 체포방해 5년 그 공천헌금 수수 뭐 몇 년 직권남용 몇 년 다 해도요 뭐든지 다 최고형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미 내란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쁘고 왜 10년 구형인데 5년 줬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형사사건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재판부는 내란 때문에 만들어진 재판부라는 역사적 소명과 의식을 안 할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형사사건 재판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양형 기준을 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량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뭐 저쪽에서 10년 이쪽에서 10년 이쪽에서 막 이렇게 나와도 결국은 법원은 제일 큰 형을 선고하게 돼 있어요. 그쵸? 법원은 제일 큰 형을 선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백대현 판결에 의해서 결국 왜 내란 재판부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무슨 체포방해야 5년 뭐 이거 뭐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0년 5년 뭐 8년 7년 뭐 그러니까 7개의 재판을 받으니까 해봐야 결국은 최고 형이 뭐예요? 사형 무기징역. 그럼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병합되니까 사건이 이 사건을 모두 병합해서 윤석열을 사형에 처한다.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량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민감하지 않으셔도 된다. 알겠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경남지방이 되게 시끄러워요. 지역에서 벌써 저한테도 제보가 오고 이 국힘당의 눈치 빠른 인간들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힘당 탈당을 해갖고 벌써부터 경남 사천에 사천시장에 나온다는 인간 이름을 까먹었는데 사천시장 나온다는 사람도 국힘당 출신인데 벌써 민주당에 입당을 해갖고 거기 나오려고 그러고 지금 전 한나라당 시절에 최구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최구식 의원이라고 있는데 진주시장 출마한다고 민주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에 원래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방선거를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람들 영입을 해갖고 이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또 민주당이 안 좋게 되면 이것들 또 탈당해요. 근데 지는 것보단 낫죠. 그러면 이 최고 시기가 누구냐? 예전 여러분들 최병렬 알죠? 최병렬의 조카예요.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가 최구식이에요. 처음에 친이계였다가 금세 친박으로 둔갑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2008년에 이명박 친이계였는데 이명박 때 18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자 친박 무소속 연대, 그 당시에 친박 학살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친이계에서 탈락해놓고 갑자기 친박 무소속 연대에 합세해갖고 친박 돌풍에 힘입어갖고 당선된 뒤에 다시 복당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또 무슨 사고를 옛날에 쳤냐면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최구식의 비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크게 일어갖고 탈당을 해요. 중앙선관위를 디도스 공격을 자기 보좌관이 했던 거예요. 비서가. 그리고 2015년 우리 홍카콜라 시절에는 홍카콜라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경남지사 할 때 경남 부지사를 하면서 또 친박 친홍까지 갔던 인간이에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공천 또 돈 문제가 터져갖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된 다음에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선거권을 박탈됐다가 2023년 윤석열 때 사면됐던 인간이에요. 민주당에 출마해서 진주시장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응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경원이 판사 맞아요? 나경원이 판사 출신 맞나요?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의 재판이 아직 법원 판결문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나경원이가 공수처 윤석열 수사는 위법이래요. 얘는 그냥 법원 판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깡그리 다 무시합니다. 그럼 나경원은 벌써 법원에서 징역 5년에 1심 선고를 했는데도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고 지 혼자 떠들어요. 왜 그러냐?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가 판사면서 법원 판결 깡그리 무시해놓고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라고 떠드는 거는 서울시장 오세훈이랑 경쟁해서 당내 지지자들에게 나경원만 올바른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구들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요.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된다. 이재명 체포해야 법치다. 이런 개소리를 해요. 나경원이니까 이런 짓거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희한한 게 있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왜 우리가 여러분들 집권을 해도 5년짜리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주류의 교체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매번 왜 강조를 하냐면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억울한 판결이 나와도 민주당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을 대부분 해요. 근데 국힘당은요. 지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요. 좌파 판사라면서 몰아세워요. 그만큼 사법부도 자기네 영역이라는 거예요. 봐라. 저 판사 누구지? 저 좌파 판사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지? 이런 식으로 늘 공격을 하죠. 왜 그래? 검찰과 사법이 자기네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물어붙여요. 민주당이랑 전혀 다르죠. 민주당은 억울해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다만 어떤 일은 뭐 불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국힘당은 대놓고 사법부가 선고를 내려도
진행하고 싶은 얘기대로 해요. 그런 게 있고, 예, 신천지 신도가 2023년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원래 여러분들 신천지의 어떤 교단을 고양시에다가 하려고 했대요. 근데 고양시에서 이거를 취소를 해버렸어요. 이 신천지가 고양시 측이 신천지가 매입한, 그러니까 신천지가 고양시에 대형 물류센터를 매입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했어요. 신천지. 근데 고양시가 이거를 직권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에 반발해서 신천지 측이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조직적 당원 가입 등을 행동을 나섰다는 거예요. 교단의 지시로 언제 했냐? 2022년 12월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고 구역장이 자신들이 담당하는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 안내를 했다. 통일교는 2023년 3월, 거의 비슷하죠. 이게 뭐냐면 2023년 3월에 국힘당의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국힘당의 전당대회. 그때 권난동, 그쵸? 국힘당의 전당대회 때 이때 똑같아요. 신천지가 2022년 12월에 당원 가입을 하고 2022년 12월 이때쯤 통일교도 가입하고, 신천지, 개천지, 뭐 통일교 다 이때 가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힘당에 장동혁이가 단식은 하고 있지만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을 안 받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 그러면 신천지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자유롭거든요. 근데 통일교는 민주당이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나왔잖아요. 뭐 전재수 장관이나 이런 뭐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오갔잖아요. 근데 통일교 특검을 해도 국힘당 애들이 제대로 지네가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네가 돈 먹은 흔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통일교 특검은 국힘당과 연관이 돼 있는 게 처음에 터졌다가 나중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 2020년으로 거슬러 갔을 때 민주당 인사들도 관계가 됐었다라고 해서, 사실상 통일교 특검은 국힘당이 수사를 한 70% 진행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인사들에 대한 사건이라서 양쪽을 다 수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신천지는 100% 국힘당이 당원 가입 명단이 여기저기서 들어왔다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통일교 특검을 하자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래 특검하자, 통일교 플러스 통일교 받고 신천지 콜 하니까 얘네들이 콜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신천지가 대거 입당했다라는 신천지 애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합시다. 그 다음에 오늘 김병기 늦었어요. 재심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 당의 짐이 될 수 없다. 이미 당의 짐이 돼서 당이 김병기 짐지느라고 허리가 휠증형이었어요. 빨리도 결정했습니다. 진작 가라 그럴 때 초기에 탈당하고 했으면 조기 진화될 거를 버티다가 재심 신청 안 하고 떠나겠다. 당의 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오늘 이상하게 요란한 탈당을 했어요.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처음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자기를 제명해달라. 이유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의결기구에서 자기를 제명해달라라고 얘기하면 법적 하자를 잡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뭐를 최종, 왜 그러냐면 의원의 제명은요, 최고위 결정을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그 단계를 건너뛰고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자기를 제명해달라고 한 거는 그 약점을 잡으려고 꼼수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번복하고 재심 청구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탈당을 했거든요. 진작 갔어야죠. 그냥 최고위에 제명 요구했다가 자진 탈당으로 선회한 누군가가
뭐 설득을 했는지 뭐 어떤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런 요란하게 나갔어요, 여러분들. 길다. 그 다음에 네, 오늘의 주요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신임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이 있었는데 이 만찬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자리에는 정청래 대표랑 한병대 원내대표 그리고 신임 최고위원들까지 해갖고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고 여기에 한정혜 정책위 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박수현 수석 대변인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오늘 첫마디가 이랬대요.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정청래 대표 물러나가라 이런 얘기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청래 대표한테 혹시 반명입니까? 그랬대요. 너무 어이없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진짜 반명이면 이런 얘기 못하는 거 아시죠? 응? 제 말 이해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가 사이가 안 좋으면 면전에 대놓고 반명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못하죠. 절대 못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반명입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제 농담으로 혹시 반명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와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웃었대요. 다 같이. 아이고 진짜 아니 진짜 반명이고 서로 으르렁 하면요 이런 농담 자체를 못해요. 응? 이런 농담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재명 당대표가 어이가 없으면 혹시 반명입니까? 그렇게 시작하겠습니까? 응? 정청래 대표는 또 그 농담의 웃음으로 우리는 모두가 친명이고 친청와대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 웃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오늘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8시 40분까지 2시간 40분 동안 진행했다라는 것은 가장 얘기가 세 가지를 얘기했다라는 취재 결과가 첫 번째가 검찰개혁 그 검찰개혁의 중수청과 공소청 문제 그리고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오늘 결정짓는 자리겠죠. 교통정리를 하는. 두 번째 이해운의 임명에 대해서 논의를 했겠고 세 번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이 사실상 출전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수급할 것이냐 그 세 가지 문제를 다뤘다고 하는데 가장 오래 얘기한 것 중에 1시간은 뭐 밥 먹으면서 어떤 가벼운 얘기했을 테고 나머지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얘기들을 나눴겠죠. 비공개로.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요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검찰개혁 공감하고 검찰에 수사권 주면 안 된다 다 공감한대요. 다만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거를 굉장히 고민하신대요.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 그러면 이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그래서 경찰 견제의 문제도 만들어라. 응?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면 검찰을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아무리 경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그래도 검찰이 그 권력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첫 번째 그런 게 있고 지금 검찰개혁의 여러분들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 돌고 돌아 보안수사권이에요. 돌고 돌아 보안수사권을 주자는 게 지금 친검
찰측에서의 어떤 그 주장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봉욱이 지금 타겟이 됐죠. 봉욱은 최강욱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봉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차장이었고 그 밑에 기획조정실장이 김웅익이었고 그 밑에 법무부 검찰과장이 박균택이었잖아요. 그때도 검찰 개혁을 민주당에서 외칠 때 이런 식으로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검찰 개혁 돌고 돌아 보안 수사권으로 자기네들의 수사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제가 여기저기서 보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하게 잘 짚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 중수청 일원화, 공소청 중수청법을 발표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 다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수사사법관 조항. 수사사법관이라는 게 뭐예요? 중수청 안에서 직위를 나눠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수사사법관들은 고위직, 전문 수사팀들은 하위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여러분들 지금 경찰들이 말은 안 하지만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보고 부글부글 끓고 있대요. 아니 이러려고 응? 검찰 개혁 만들었냐? 결국은 제2의 검찰청 아니냐? 결국은 검사가 지휘하고 검찰청 안에서 수사하는 검찰 수사관들이랑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지금 경찰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중수청의 일원화예요. 그러니까 다 평등해야 돼요. 중수청의 수사관들은 다 동일하게 수사를 해야지 누구는 고위직, 누구는 하위직. 이건 뭐냐면 결국은 중수청장을 경찰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거죠. 현행 정부안을 보면 중수청장은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의 법적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중수청장을 하게끔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2의 검찰청이다라고 검찰청법이다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검찰 출장소가 돼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에 만든 이 검찰 개혁의 수사권 폐지 문제를 보면 이 내용을 삭제를 해요. 그냥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명문화. 지금 정부에서 얘기했던 제2조 검찰청법을 폐지한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196조를 폐지한다. 정부안은 기존 정부안은 부칙 2조 검찰청법은 폐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196조는 폐지한다. 이제 삭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게 현행 요거예요, 요거. 저번에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오류가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폐지하면 돼요. 요거.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의 수사. 요걸 삭제해야 돼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범인 범죄적 증거를 수사한다. 검사는 제197조의 제3제 6항 100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서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지지 않은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96조 안에 있는 어떤 197조의 제3항 요걸 다 삭제를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번에 정부안이 삭제한다는 말이 없는 건 뭐냐면 보안 수사권의 를 염두에 두고 정부안을 봉욱이 지금 주도해서 만들어서 비판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거를 폐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걸 보세요. 196조 안에서 검사의 수사라는 대목이죠, 이건. 그런데 196조 안에서 이것도 있어요. 사법경찰관리. 형사소송법 196조에 아까는 검사의 사무고요. 이거는 사법경찰관리.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그러니까 경찰서장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찰청법, 사법경찰 관련 범죄세 관련해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검찰청법 53조, 제가 35조라고 그랬었는데 53조,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이걸 없앤다는 거예요. 지금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요거만 없애고, 그 다음에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한다는, 그러니까 세 개로 정부안이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요. 대공소청, 그 다음에 지방공소청. 그러니까 고등공소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사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걸 없앤다는 거고, 수사 범위도 현재도 6대 범죄인데 9대까지 늘려버리면 수사 범위 축소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대충 아시겠죠? 저는 중수청 문제가 굉장히 거리지만 저는 공소청 문제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어떤 댓글을 봤는데 이것도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 검찰 개혁할 때 이왕이면 마약 수사는 경찰에서 하되 마약 수사 사법관이 아니라 뭐죠? 특사경, 특별 사법경찰, 그쵸? 마약 수사만 하는 특별 사법경찰, 그 다음에 또 뭐 세금만 때려잡는 특사경 제도를 그 부처마다 뚝뚝뚝 만들어 놓으면 되겠더라고. 마약 사건을 담당하는 특사경, 또 뭐 세금 때려잡는 특사경, 이런 식으로 특사경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더 전문성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검찰이 여러분들 보안 수사권을 달라는 이유는 단순하죠. 경찰이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요. 그렇죠?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 주장은 단 한 가지예요. 경찰보다 우리가 수사를 잘한다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검찰이 만들고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여러분들 검찰청에서 수사한다라고 그 수사 검사가 다 합니까? 안 해요. 검찰 사법 경찰들이 다 나가서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한 거, 그냥 검사는 그 사건을 가지고 기소만 해요. 수사는 검찰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검찰 수사관들이 다 합니다. 근데 왜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 집단 같이 보이냐? 지네가 수사도 하고 지네가 기소도 하고 지네가 공소도 하다 보니까, 그게 단련되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그거를 감히 해보지를 않았다라고 해서 지네가 월등한 줄 알아요.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을 독점을 하다 보니까 지네만 유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쵸? 얘네들이 수사 잘하잖아요. 경찰도 어마어마한 수사력을 갖고 있고 정보력을 갖고 있어요. 다만 기소권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수사한 것도 경찰에 넘겨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보안 수사권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주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바꿨어요. 보안 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경찰이 완벽하게 수사를 했는데, 야, 딴 사람은 왜 기소 안 해? 왜 그 사람은 수사 안 해? 보안 수사 요구. 지네 마음에 들 때까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을 만약 경찰이 기소를 했어. 야, 왜 이재명은 공범으로 적시 안 해? 보안 수사 요구.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무혐의.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혐의가 없다. 고의성도 없고. 그래갖고 불송치 결정을 했더니 검찰이, 야, 얘 죄 있어. 다시 수사해. 보안 수사해.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고 검찰 보안 수사권 요구나 보안 수사권 자체가 여러분들 검찰의 오만입니다. 제 말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보안 수사권이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단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보안 수사권 자체가 검찰이 더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누가 봐도 검찰이 니들보다는 우리가 우수하니까 야 다시 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검찰의 오만이 결국은 보안수사권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최강욱 의원님 방송을 좀 받다 보니까 그 말이 참 공감되는 게, 경찰이 권력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경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경찰은요 검찰같이 동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은 사건 수사팀도 여러 개고요. 경찰은 킥스라는데 사건 수사를 다 올려갖고 실시간으로 누가 송치하고 누가 수사하고 문자로 다 보내고, 그래서 사건을 덮거나 검찰같이 사건을 덮거나 은폐할 수가 없대래요. 사건을 덮거나 일단은 사건이 입건되는 순간 사건 번호가 나오고 그 사건 번호는 킥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회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사건을 덮지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검찰 둘 다 믿으면 안 돼요. 다만 중요한 거는 권력 뺏기면 다 저쪽 편이에요. 그 권력 안 뺏기는 게 진정한 검찰 개혁이고 권력 개혁이에요. 제 말 맞죠? 여기 우리가 여러분들 검찰 수사권 폐지하잖아요. 경찰에게 이제 수사권 다 몰아줬잖아요. 정권 뺏기잖아요. 진짜 그때는 골치 아파지는 게 경찰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쵸? 이거는 권력을 뺏기면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은요 인사권자의 명령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진정한 개혁은요 민주당이 정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정권 뺏기지 않고 검찰 개혁한 다음에 제가 늘 부탁하는 게 이거예요. 검찰 개혁 지금 잘 해놨어요. 만약에 징수청도 단일화시키고 이원화시키지 않고 형사소송법 196조, 197조 다 삭제하고 검찰청법 53조 다 삭제하고 이제 검찰은 공소와 기소만 유지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다음에 권력 뺏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도로함부타불이에요. 민주당이 적어도 이런 개혁을 했으면요 이 개혁이 정착화되고 공무원 사회에 자리 잡히는 시간 적어도 10년 20년은 민주당이 권력을 잡아야지 그 다음에 어느 권력이 들어서든 간에 이걸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재명 정부에서 나중에 검찰 개혁을 해놓고 바로 정권 바뀌어봐요. 다시 도로함부타불 되고 또 개판되고 또 거기서 빈틈을 노려갖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또 검찰의 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연병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검찰 뭐든지 개혁은 자리 잡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한 20년 여러분들 민주당이 20년 30년 민주당이 정권 안 뺏기고 여러분들 계속 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 인식에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라는 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정권 뺏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의로운 검찰이 돌아왔다. 연병들 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찐 의리를 강조하는, 얼마나 친하길래 그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반명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다라는 청와대 오늘 만찬 이야기고,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공개할게요. 이 검찰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계기가 뭐였냐면, 정부안이 제출되고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을 했잖아요. 일본으로 출국할 때 취재를 해보면요, 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님한테 이 검찰개혁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이거 도저히 저는 이거 도저히 통과 못 시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이거 검찰개혁 이거 저는 통과시킬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일본에서 당이 수기하고 정부는 수렴하라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당이 주도권을 가져라라고 얘기해 준 거래요.
딴 때보다 훨씬 얘기하면서 이게 검찰개혁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님이 대통령님 저 진짜 이거는요 당원들도 그렇고 이건 도저히 통과시킬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이 이거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다시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검찰개혁 오늘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제가 내일 국회에 가서 취재를 좀 많이 한병더 원내대표님이나 정청래 대표님 이쪽에 취재를 해갖고 검찰개혁의 어떤 오늘 사실 확정됐다고 봐도 돼요. 대통령이 당에게 다 맡겼는지 아예 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부안 폐기시켜야 돼요. 지금 정부안을 수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들 제 말 동의하시죠? 저는 봉욱이가 만들었던 정성호가 만들었던 검찰개혁 TF 그쪽에서 만들었던 저는 정부안 폐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여기서 수정을 합니까? 지금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랑 새롭게 만들어갖고 이거 통과시켜야 돼요. 뭘 수정을 합니까 이걸? 안 그래 여기서 뭘 지금 수정할 게 뭐 있어요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 이런 것도 없는데 아예 형사소송법 196조, 197조 그리고 검찰청법 53조를 삭제한다. 그리고 중수청은 일원화시킨다. 이거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검찰 개혁?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2월 말까지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선거 때문에 그래야지 9월 그러니까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폐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검찰 개혁은요. 이게 갑자기 우리가 외치는 거 아니죠. 자,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거의 우리 민주정부 30년 가까이 지금 검찰 개혁 외치고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남을 말을 하나 하면서 이 검찰개혁 얘기를 좀 마무리 짓게요. 검찰개혁은요 선택의 문제가 지금은 선택만 남은 거예요. 지금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폐지하냐 안 하냐 요거만 남은 문제예요. 이걸 갖고 30년을 끌은 거예요. 제 말 맞죠? 이걸 갖고 수많은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수사 기소 분리에 6대 범죄만 남겨놓자 이런 인간들이 중간중간에 방해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은요 이미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다 만들어놨어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청 폐지하겠다. 그 기본적인 원리에서 빗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뭘 어떻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검찰이 만들어낸 시나리오예요. 결국은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틀어주기 위해서 경찰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고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은 누가 통제할 것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검찰개혁은 이제 선택만 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해운 문제 오늘도 긴급하게 이해운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의 문제를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나눴죠. 대통령의 의지는 강하대요. 대통령은 적어도 한번 시켜보자예요. 본인도 사퇴 의사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냐면요. 만약에 민주진영의 인사가 이렇게 형편없는 어떤 과거 이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장 사퇴해야 되죠. 제 말 동의하시죠? 만약에 이해운이가 민주당 출신이다라고 하면 즉각 사퇴를 하면서 우리가 난리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 인사가 아니니까 오히려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제 말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마음에 들지 않지만
결국은 보수 얼굴에다가 누워서 침뱉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런 이해운을 5번이나 국힘당은 공천해서 그 중에 3번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정당이 국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민주당 인사라면 곤욕스럽고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민주당이나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니까 즉각 어떤 조치를 취하겠지만 통합의 차원이고 그쪽 정당의 최근까지도 지역위원장을 했던 윤 어게인을 외쳤던 이해운이를 국민통합 차원에서 임명을 하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의미로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정치적 부담이 없어요. 계속 그래서 연일 통합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위기 때는 우리가 같이 통합을 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국힘당은 정치적 술수로 이해운 문제를 오래 끌면 끌수록 부정적 여론이 올라가서 자기네들에게 반사이익이 갈 것이다라고 천만의 말씀. 이해운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과거 국힘당이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일 같으면 지지자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서지만 이번에는 민주당계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통합 차원에서 가장 집권 초기에 했다는 의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국힘당이 어떤 이해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이 있지만 사실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고 이제 21일이면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차피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제 말 맞죠? 여기서 철회해도 이재명 대통령 자유로울 수 없어요. 책임에. 저는 이왕이면 여태까지 이해운도 버티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도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임명해보고 남은 6개월이라도 선거 전까지라도 한번 써보고 그때 잘못하면 경질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정치적 부담을 안고 여태까지 서로 지난 12월 말에 임명을 했다가 거의 한 10여 보름 가까이 이렇게 20일 가까이 끌고 있는데 이해운이 나름 의지가 있고 나름 어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6개월이라도 써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무능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경질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 철회하는 거는 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면 돌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니까 저는 임명 수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청와대 만찬에서는 어떤 걸 다뤘냐면 이제 참모진들이 나갔죠. 오늘 그저께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강원도지사 도전을 했고 오늘은 여러분들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사퇴를 하면서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했죠. 그러면 정무라인이 다 비었죠. 정무라인이 비어서 사실상 정무라인이 비었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여야 어떤 국회 있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홍익표 전 의원을 임명을 해서 지금 현재 정무수석은 자리가 됐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정무비서관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강훈식 착출이냐 아니냐 거기에 이제 또 강훈식은 충남 대전 통합의 문제도 있고 저쪽은 전남 광주의 통합의 문제가 있죠. 지금 지역을 묶어갖고 전남과 광주를 묶고 이쪽은 충남과 대전을 묶고 그래서 유력한 주자가 충남 대전에는 강훈식 나가면 거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광주 전남은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와 민영배 싸움이더라고. 그래서 현재 제가 보니까 요렇게 나오더라고. 광주 정남 통합 단체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누가 제일 유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응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호남의 선거를 보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누가 제일 유리합니까? 눈으로 볼 때 누가 제일 유리해요? 내가 보는 방법 알려줄게. 눈으로 볼 때 누가 제일 유리해요? 당연히 1등이 제일 유리하잖아요. 아니지. 눈으로 볼 때 1등이 유리하잖아. 내가 볼 때는 1등, 2등, 3등, 4등, 5등 요까지 1, 2, 3, 4, 5가 이 선거 특히 이 두 명의 싸움이라고 보면 여기서 누가 유리한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호남의 선거는요, 요 나머지 표를 누가 가져가냐예요. 이쪽은요 짬짬이 선거가 많아요. 김영록이 강기정을 잡고 김영록이 신정훈을 잡으면 이겨요. 제가 이쪽 지방 선거 풍토 잘 알잖아요. 민영배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혼자 인기가 많으면 떨어져요. 이쪽은요 지역 특성상 기득권들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강기정과 정치를 같이 했던 수십 년간 동지들이 깔려 있는 것이고, 신정훈을 새롭게 밀고 있는 또 자기 그 종친회부터 해갖고 이쪽 다 있어요. 주철현이를 또 중심으로 한 또 세력들이 있고, 여기는요 겉으로는 민영배 대 김영록 대 민영배의 싸움 같지만 다 사실 캐스팅 보트 역할은 이 3명 4명에게 달려 있어요. 누구를 잡냐. 호남 선거는 항상 그래요. 호남 선거는 이 사람이 불려 있다가도 이 사람 영입하면 이겨요. 지금 광주 사시는 분들 내 말 맞죠? 그쵸? 광주 사시는 분들 내 말 맞죠? 강기정 인기 없어도 강기정 주변에 또 강기정만 지지하는 세력이 골수 지지층들이 10%는 있어요. 그래서 광주 선거는 광주 전남 통합단체장은요 뭐가 되냐면요 권력 나눠먹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가 광주 전남 통합단체장이 되면 뭐 광주는 네가 사실상 맡아달라, 요런 제안들을 어떻게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늘 이런 식으로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안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항상 이쪽 지방에 특히 광주나 대구가 이런 현상이 뚜렷하죠. 그 이유는 이쪽은 국힘당의 적수가 없으니까. 이쪽은 국힘당이 적수가 없다 보니까 이쪽은 뭐 종친회 무슨 각종 이런 것들 있죠. 이쪽은 좀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호남 토 세력들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국민의당 안철수가 호남 홀대론을 가지고 호남 동교동계 박지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다 탈당해갖고 갔을 때 민주당 한석 얻었잖아요. 진짜라니까. 저쪽 우리가 남이가가 어디죠? PK, TK 못지 않잖아요. PK, TK 못지않게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저쪽은 되게 똘똘 잘 뭉쳐요. 다만 저쪽은 절대 국힘당이, 왜 그러면 저런 현상이 벌어지냐, 저쪽은 절대 국힘당을 안 찍으니까. 저쪽은 절대 국힘당을 안 찍으니까 지네끼리 싸움이 더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깐부냐, 한마디로 여기서 비록 여러분들 만약에 강기정이 불리하지만 강기정이 얘네 셋을 포섭을 하면 이겨요. 그렇죠? 지지율. 호남 선거 웃기다니까요. 그래서 독보적으로 혼자 다 이거를 독자적으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독자적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광주 전남 통합 단체장, 여기는 민주당이 여러분들 경선이 본선이잖아요.
경선에서 이기면 그냥 본선이라서 여기서 엄청나게 단일화 뭐 뒷거래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그쵸? 제 말 맞죠? 저쪽은 예선전이 결승이거든. 저거는 민주당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나눠 먹기 뭐 이런 거 하다가 선거법 조심해야 돼요. 저쪽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경기 평택을 민주당 지역구가 여러분들 지금 당선 취소가 됐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도선 이병진 의원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번에 보선이 걸렸어요. 평택을. 지금 여기에는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힘당은 누가 지금 여기를 넘보냐? 황교안. 국힘당이 아니라 자유와 혁신 당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이가 이 평택 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현재 김재현이가 한마디로 민주당이 사고 쳐서 보궐이 되니까 민주당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민주당이 여기 안 나가도 김재현 안 돼요. 미안하지만 과거같이 민주당이 진보당이나 통합진보당을 우군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의당이 다 망쳐놨어요. 과거에는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을 찍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의당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배신을 안겨줬기 때문에 절대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힘당 싫다 그래갖고 진보당 찍지 않아요. 제 말 맞죠? 저는 민주당이 이 평택을을 공천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거같이 민주당만 안 나오면 김재현 진보당이 뭐 야권 단일 후보 이런 식으로 당선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국힘당이 됩니다. 국힘당이 되는 건 막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오늘 그 청와대 만찬 혹시 반명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친명이다. 친명이자 친청와대입니다. 이런 농담으로 시작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사실 얼마나 그 당내 수박들의 견제를 이겨내고 어떻게 보면 동지 아닙니까? 동지. 사선을 넘은 동지예요. 정청래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울부짖고, 김동연 판사에 의해서 극적으로 살아나오니까 박강원이 사퇴하라 그러고 바로 홍익표 원내대표 만들어갖고 당 수습한 게 정청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절체절명의 위기 때 옆에서 지켜준 게 정청래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선으로 함께 넘고 그 체포동의안 단식 그런 거 당내 혼란스러울 때 정청래가 반명이면 그 틈을 타서 박광원 이런 애들이랑 손잡고 민주당 최고위를 해산을 시켰겠죠. 그때 수석 최고위원이었는데. 제 말 맞죠? 저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정청래가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당대표 결여됐죠. 거리됐죠. 원내대표 거리됐죠. 자기가 수석 최고위원이어서 자기도 사퇴한다 그러고 같이 동반 사퇴시켰으면 이재명 대표 체제 무너지잖아요. 다 지켜봤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한테 반명입니까? 왜 물어봤겠어요? 믿을 수 있는 동지가 저렇게 당하는 게 안타까워서 저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청래 사퇴하라 이런 애들 제발 이성적인 분들이면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게 무슨 민주당 지지자들 그렇게 판단력이 없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 틀린 말 아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이렇게 바보예요? 지금 친명 친청 대결 구도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 만들어낸 애들이 여러분들 조중동과 한경호예요. 제 말 맞잖아요. 지금 친명 대 친청 대결 프레임 만든 게 조중동이잖아요. 그거 따라하는 게 한결의 경향이고요. 그걸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고 나서 말 같지도 않은 거기에 프레임에 놀아나갖고 좀 현명한 지지자들이 되세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의 수준이 너무 그거밖에 안 됩니까? 무슨 지금 반명이 어디 있고 지금 반명했다가 정치 살아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가장 큰 센 정치 권력자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도 없고 그런 거에 휘말려 갖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재명 지키자고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늘 최고위 봤죠, 여러분들? 오늘은 어제 우리가 문자 좀 날려줬더니 강득구는 입국하고 오늘은 황명선이가 총대를 맸나 본데 황명선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황명선이가 정신 못 차렸더라고요. 아니 오늘은 우리가 어제 문자로 항의 좀 했더니 어제 강득구는 입국하더니 오늘은 황명선이가 연병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왕 얘기하는 거 얘기합시다. 1인 1표제 놓고 오늘 민주당의 최고위가 가관이 아니었죠. 정말 꼴불견이었죠. 전 진짜 웃긴 게 황명선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오늘은 황명선입니다. 이 1인 1표제 적용 시점을 다음 전당대회부터 하재요. 누구 맘대로? 아니 왜 지네 맘대로 하는 거야? 아니 이번에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저는 어제 이런 비교를 했죠. 이재명 대표님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70대 1에서 20대 1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 다음부터 적용하자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얘네들 왜 그러겠어요? 정청래는 자기네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찐명파리 하는 새끼들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방선거 공천권도 날라가죠. 다음 당대표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조정이 가능한 당대표를 바지를 세워놔야지 2028년도에 지네가 공천을 받는 거 아닙니까? 찐명파리 하면서. 제 말 맞죠? 정청래는 모든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그리고 경선은 무조건 권리당원의 참여를 100% 경선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방에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하면서 찐명파리 하면서 줄 세우기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네들이 정치에 나가려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유동철입니다. 유동철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장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믿고 이번에 최고위원 도전하자마자 웬 듣보잡? 해갖고 당원들이 외면하니까 정청래라도 날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지 사퇴하고 온갖 망발을 하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1인 1표제가 정청래를 위한 법입니까? 난 이게 너무 민주당의 이현주나 황명선이나 강득구가 이걸 문제 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정청래가 당대표일 때 개정하는 거일 뿐이지 정청래를 위해서 우리가 1인 1표제를 주장하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러잖아요. 아니 적용 시점 자체가 너무 웃겨요.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다음 전당대회 때 적용하지 말지. 미친놈들 아니야? 그러면 지네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부터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자기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정청래가 아니니까 다음에 자기네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왔을 때 1인 1표제를 적용하자? 그런 거지 같은 해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 황명선 오늘 발언 적용 시점 조정 필요하다. 어느 나라 법이 통과시켜놓고 적용 시점을 다음 정당대회부터 하자.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합니까? 여러분들 분명하게 항의 문자 이렇게 보내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권리당원이시면 1인 1표제는 민주당 당원들, 권리당원들의 염원이었고 수건적인 바람이었다. 1인 1표제 통과가 어떻게 정청래를 위한 통과냐. 진정 당원 주권주의를 방해하는 당신의 의도는 뭐냐. 안 그래요? 1인 1표제 통과는요,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당원들을 위한 것이고, 진짜 1인 1표제 통과는요, 민주당 망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민주당을 부패해서 구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공천장사 없어지는 것이고 계파 갈등 없어지는 겁니다. 민주당이 쓰잘데기 없는 계파 싸움, 공천 갈등 이런 거 다 없앨 수 있는 게 1인 1표제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제는 최고위가 통과됐고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저 통과됐어요. 언제부터냐? 22일부터 24일까지 지난번 같이 한 80%에 가까운 여론조사가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방식이 아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맞나요, 로렌님? 22일부터 내가 알기로는 24일까지 지난번 같이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투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번에 당원 당규의 투표는 참고 사안이에요. 여론에서 80%가 지지했다라고 하면 2월 2일에서 3일 이틀간 양일에 걸쳐서 중앙위에서 투표를 하는 건데, 중앙위원이 한 55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저번에는 80%가 1인 1표제를 하자고 해놓고도 이 찐명 타령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이 반대 세력들 때문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투표하는 바람에 투표 시간이 짧은 것도 있었지만, 이거는 중앙위, 그럼 중앙위는 누구냐? 현직 국회의원 민주당이 171명 플러스 원외위원장들, 그러면 총 원외위원장까지 하면 300 정도가 되죠. 그쵸? 비례까지 하니까 300에다가 플러스 그 기초단체장, 그 다음에 민주당 고문단, 당직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초, 시의원 대표, 구의원 대표,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해갖고 중앙위가 구성되는 거예요. 595명인데 대체로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 보면 한 530, 40대요. 최대 550. 제가 595명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부 투표에 참석 안 하고 보면 한 530, 40명이 투표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 중앙위가 되는 거니까 의견수로는 22일부터 24일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난 너무 진짜 야비하더라고. 저런 강둑구 저런 깜도 안 되는 게 최고위원이라고 앉아갖고 하는 짓거리나, 황명선이 이런 애들 앉아갖고 개소리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가 잘못하면요, 정청래고 나발이고 다음에 재임 연임 없어요. 잘하면 연임 가는 거고 못하면 연임 없어요. 누가 판단한다? 최고위원들이나 국힘당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연임도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정청래의 연임 반대도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정청래 연임하는 게 불법이에요? 아니잖아요. 당원들이 선택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주제 파악도 못하고, 니네 마음대로 당원들이나 찬성하는 80% 이상이 찬성하는 1인 1표제를
다음부터 적용하지. 말 같지도 않은. 안 그래요? 당원 주권주의가 뭐예요? 당대표도 우리가 뽑고 최고위원도 우리가 뽑고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우리가 참여얘기해달라 그래서 20% 참여하는 것이고 국회의장도 우리도 참여얘기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20%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시의원, 구의원, 공천도 여태까지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했던 거를 이제는 공천 장사 못하게 당원들에게 모두 경선 체제로 해서 그 지역 권리당원들을 투표하게 해주고, 그러면 쓸데없이 의원들에게 잘 보일 필요 없고 개파에 줄 쓸 필요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파 청산되고 공천 장사 없어지고 부정부패 막는 게 당원 1인 1표제 아닙니까? 응? 무슨 정청래 개인의 이익 때문에 당원 당규. 그러면 다음 당대표가 여러분들 딴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1인 1표제 개정하자고 하면 그때는 그 사람을 위한 개정이 아니다 뭘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이런 망발을 해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이 1인 1표제 문제는 이거 저희 시사타파 뉴스 언론사에 들어가시면요, 제가 어제 칼럼을 좀 썼어요. 강덕구의 망발을 경고한다. 정청래 연임은 당원이 결정한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 내부 흔들기 멈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력 투쟁하는 것이죠. 안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당원 1인 1표제 재추진 공식화하자 기다렸다는 듯 일부 기성 언론과 정치권의 연임 포석, 권력 투쟁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밀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프레임을 여과 없이 최고위원회 자리로 끌고 들어온 강덕구의 발언이다. 나는 강덕구의 발언을 단순히 부적절했다는 수준으로 정리할 생각이 없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근간인 당원 주권을 정면으로 훼손한 망발이기 때문이다. 강덕구는 정청래가 재출마할 때 1인 1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며 오해의 불씨를 제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이 질문 자체가 너무 문제예요. 너무 수준도 안 맞아요. 정청래가 연임에 도전하든 포기하든 그 판단은 전적으로 당원의 몫이다. 출마는 권리이고 선택은 당원이 한다. 최고위원이 하라마라 할 사안이 아니다. 오해를 제거하겠다며 던진 말이 오히려 오해를 증폭시켰다. 결론은 하나다. 정청래 연임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바꾸는 것 아니냐는 외부의 왜곡된 프레임을 최고위원회의가 그대로 따라 말해준 꼴이다. 이런 당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당을 흔드는 발언이다. 더 황당한 것은 적용 시점을 둘러싼 논리다. 1인 1표제를 통과시켜놓고 정청래가 나오면 적용하지 말자는 뉘앙스가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나. 그것은 제도 설계가 아니라 특정 인물을 겨냥한 편법이다. 배제시키기 위한 편법이잖아요. 제도가 특정 인물에게 유불리하다는 추측을 앞세워 제도 자체를 미루자는 발상은 결국 당원 주권은 구호일 뿐 실제 결정은 권력자들이 한다는 낡은 정치로의 회귀를 뜻한다. 정청래가 당대표 출마 당시 당원 1인 1표제를 공약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경쟁자였던 박찬대 후보 역시 같은 약속을 했다. 지금 정청래가 하는 일은 연임 계산이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당대표가 공약을 지키는 일이 비판받아야 할 일인가? 오히려 공약을 뒤집고 미루는 쪽이 비판받아야 한다. 강덕구의 발언이 위험한 이유는 말이 거칠어서가 아니다. 본질은 이것이다. 당원 주권을 제도화하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의원제, 줄세우기, 개파공천 나눠먹기, 내 사람 심기로 유지되어 온 구조가 흔들린다.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중심으로 움직여온 조직, 정치의 관성이 깨진다. 그래서 1인 1표제가 등장하면 제도의 원칙이 논의하는 대신 특정 인물의 연임과 억지로 연결시키며 흔들어댄다. 이것이 바로 구태정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정청래가 잘하면 당원이 나오라 할 것이고 못하면 당원이 찍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당원이 바보인가? 누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는가? 누가 선당우사를 했는지 당원들은 스스로 판단한다. 팬클럽 운운하며 당원의 판단을 희화화하는 것 자체가 당원을 무시하는 태도다. 이해충돌이라는 말장난도 그만둬야 한다. 과거 이재명 당대표 시절 대의원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조정한 건 역시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제도 개선이 곧 출마를 위한 이해충돌이라면
정치개혁은 애초 불가능하다. 제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가치를 위해 존재한다. 그 핵심이 바로 당원 주권이다. 지금 민주당은 내부 권력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당이 외부의 도전과 압박을 견뎌내기 위해서도 당원 주권은 더 단단해져야 한다. 그런데 최고위원이 앞장서서 정청래부터 적용하느냐, 다음 전당대회부터 적용하자는 식으로 시비를 건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후퇴다. 1인 1표제는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가야 할 길이며 당원들이 요구해온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그리고 정청래의 연임 여부는 제도의 핑계거리가 아니라 오로지 당원의 선택이다. 강덕구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민주당의 주인은 개파도 조직도 최고위원도 아니다. 당원이다. 요거 여러분들 좀 이 말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이 컬럼을 좀 많이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죠. 그쵸?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누가 썼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원외 당대표가 썼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원외 당대표가 쓴 글이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퍼날라 주시고 황명선이 같은 애들 정신 좀 어제는 강덕구가 난리치더니 오늘은 돌아가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황명선 010-6304-2946 정중하게 여러분들 당원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도 우리 민주시민들이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1번 얘기부터 좀 할게요. 닥게이츠가 중의원 조기 해산을 공식 발표했어요. 이건 뭐냐면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 총리가 조기 해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중의원 해산을 왜 했냐면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원래는 이 자민당이 예전에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자민당이 힘이 빠지면서 연합정권이 됐어요. 지금 어떤 연합정권이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자민당 원래는 자민당 플러스 공명당 플러스 그 뭐죠? 그 아주 그 저쪽에 있는 거 무슨 정당이더라? 일본 유신회. 일본 유신회. 얘네 세 개가 거의 수십 년을 먹었어. 자민당 플러스 공명당 플러스 유신회가 요 세 개가 거의 그 자민당이 제일 크고 수십 년을 계속 해먹었죠. 근데 공명당이 이번에 자민당과 연합을 깼어요. 그래서 자민당이 일본 유신회랑 손을 잡고 선거를 치렀더니 일본의 여러분들 전체 중의원 의석이 465석이에요. 465석에서 딱 과반에서 한 석이 넘어요. 과반에서 딱 한 석만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반이 무너지면 사실상 정권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다케이치 정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한 석이 넘는 연립 여당이에요. 지금 다케이치가 자민당 플러스 일본 유신회랑 겨우 465석에서 한 석 많은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러면 다케이치는 왜 중의원을 해산을 했냐. 집권 초기에는 지금 다케이치가 일본에서 지지율이 한 80% 나온대요. 꽤 높대요. 지지율 높을 때 중의원을 해산을 해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반을 훌쩍 넘겨서 안정적인 자민당 집권 연립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을 때도 분쟁이나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닥케이치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바라고 싶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을 환대를 하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오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닥케이치가 우리는 여자 아베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하잖아요. 이게 중의원 해산을 앞두고 어떤 닥케이치가 외교나 이런 거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전략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닥케이치가 인기가 좋을 때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다시 선거를 통해서 압승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음 달 8일, 다음 달 8일이면 2월 8일 날 차기 중의원 선거가 있는 거예요. 2월 8일 날 중의원 선거를 위해서 해산을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하고 오늘 방송 좀 마칠게요. IMF가 경고했어요. 한국의 달러 자산 줄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치솟냐면요, 우리나라가 달러 보유량이 그렇게 수급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달러 자산은 뭐냐면 우리가 미국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663억 달러를 매입했대요. 우리나라로 돈 모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98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663억 달러를, 외환보유고에 663억 달러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지금 한 4천억 달러 있잖아요. 그러면 한 7분의 1 정도를 미국 주식을 산 거예요. 98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 미국 달러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화를 맡기고 그 한화가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게 투자되죠. 그럼 우리나라 달러가 미국으로 가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달러의 수급이 불안정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원화를 맡기고 미국 달러를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달러를 한마디로 미국에게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러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 환율이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 증시가 좋으면 서학개미들이 돌아와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주식 권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외국이 미국 IMF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달러 자산을 줄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달러 수급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달러가 더 미국에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미국에게 달러로 투자가 많다라는 거, 이걸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달러를 확보해야지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고, 그거에 비해서 그래야지 그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기 투자자들 1년 이상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준다든가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가, 세제 1년 이상 국내 시장에 복귀하면 달러 자체를 줄인다. 그래서 그런 혜택도 올해는 막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냐면 국민연금이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미국에게 투자했던 돈들을 전략적으로 해지를, 한마디로 다시 다 해지하면서 국내로 들여오고 있어요. 우리 국민연금 어마어마한 돈들이 미국 달러에, 미국 시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달러가 단위가 어마어마하니까, 몇 조 단위니까 국민연금 돈은, 투자액이, 그 돈은 결국은 그게 달러로 미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국민연금이라도 먼저 국내 증시나 이쪽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IMF가 경고한 것은
한국의 외환 보유나 한국의 어떤 경제 규모에 비해서 대미 투자액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를 너무 과도하게 한다라는 일종의 경고인데, 저는 이거는 투자자들 탓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국내 증시 여태까지 상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을 했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하기 전까지 얼마나 불리한, 늘 개미는 죽고 기관만 돈 벌고, 안 그래요? 세력만 돈 벌고, 일반 개미들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리했던 여태까지 상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함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좀 그나마 불공정했던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좀 공평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거기에 힘입어서 그 주식이 지금 오늘 거의 한 4,900포인트 좀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들 탓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증권 시장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좀 하나씩 제거를 해야지. 그러면 말 안 해도 돈은요, 이익이 있는 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면 누가 멀리 해외 달러까지 달러가 미국 주식까지 투자를 하겠어요? 응?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나라 요즘 국장이 날아다닌다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종합 주가 주식은 올라도 아마 여러분들의 주식은 그렇게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어떤 환율 문제, 그다음에 일본 다케이치 문제 나름 정리해서, 어제는 제가 그린란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죠. 뭐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돌아가는 흐름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